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좀 이렇게 주가에서 좋은 소식들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등을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죠. 그럴 때 저는 항상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게 궁금합니다. 대략 차트에서 보이지만 준비를 해야죠. 계속 올라갈 것 같다면야 뭐 무작정 기다리면 되겠죠.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반반 항상 오를 거 생각하고 떨어질 거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시청자님이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그렇게 쇼패팅을 자유롭게 하냐? 뭐 공매도를 그렇게 마음 놓고 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는 뭐 JP 모건이나 이런 데들은 아무래도 고객들도 저기가 많잖아요. 고객들 돈으로 하다 보니까 공매도를 치면 본인들이 운영하는 ETF나 이런 데도 손해가 많이 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격적으로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 선배한테 물어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걸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애들이 뭐냐? 헤지펀드입니다. 예, 미국의 헤지펀드들은 금융기관들의 수준을 뛰어넘어요. 자, JP모건이 2020년도에 순이익 42조 원을 벌었는데 한국 모든 은행에 합친 것의 3배를 벌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기에 블랙록 있죠. 뭐 뱅가드 있죠. 뭐 여러 가지 운영사들이 있으니까 피델리티 있죠. 뭐 미국은 정말 금융으로는 막강한 나라죠. 자, 그런데 JP모건이 42조 정도 벌었는데 2021년 2월에 10대 헤지펀드 자체가 번 게 아니에요. 뭐가 벌었어요? 누가? 매니저들이 22조를 벌었습니다. 전체 매출이 얼마인지는 못 찾겠더라고요. 자, 근데 이 매니저들이 번 걸 전부 다 가져갔을까요? 아니겠죠. 뭐 한 20% 가져갔다고 쳐도 5배는 더 벌었겠네요. 그러면 이제 110조 가까이 될 거고, 만약 10% 가져갔다면 220조를 벌었을 건데,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헤지펀드들 미국의 규모는 우리나라의 뭐 사모펀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영란은행을 무너뜨렸던 조지 소로스가 그 퀀텀이죠. 퀀텀 그 헤지펀드인데 JP 모건이 아니잖아요. 블랙록이 아니잖아요. 진짜 헤지펀드입니다. 그 어마무시한 영란은행을 무너뜨릴 정도로 자금력이 충분하다. 이런 애들이 공매도를 때려버리고 숏을 때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만큼 우리가 생각하던 이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실적 충격은 시작된 상황이고, 그렇다면 반등을 하더라도 당연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뭐 요건 넘어가시고 2022년 10월이죠. 뭐 요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헤지 펀드의 베팅이 시작됐다. 근데 이 베팅이 주식만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뭐에도 일어나고 있냐? 예, 국채. 10년물 국채가 그때 당시 3.71 올랐고 뭐 4. 채권에도 베팅을 해버리는 거죠. 숏베팅도 하겠죠. 그러면 사실은 채권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건 이런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럼 주식 힘들고 채권 힘들고 만만치 않은 시장이죠. 미 헤지펀드 기술주의 7월달이네요. 숏베팅의 횡재. 올해 223% 수익. 예. 메이저 금융기관들이 숏베팅을 엄청 치는 게 아니에요. 걔들은 이제 우리의 인버스를 운용을 하겠죠. 바로 헤지펀드들이 그런 것들을 한다. 얘들에게는 지금 진짜 좋은 먹잇감이라는 거죠. 주식이든 채권이든 예, 놓칠 수 없는 먹잇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되고 뭐 한 유튜브에서 역대급 부자 될 기회 지금 매수하지 않는다면 1년 뒤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뭐 의견은 존중합니다. 이게 틀렸다 맞았다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런데 1년 뒤에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1년 뒤에 얼마까지 올라야지 되는 거예요? 역대급 부자가 되려면 네, 지금 나스닥 16,000에서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럼 역대급 부자 되려면 도대체 얼마가 올라야 됩니까? 왜? 지금 우리 손실 너무 크잖아요. 그럼 이 손실을 전혀 안 입은 분들이 지금 사셔서 16,000을 가도 역대급 부자가 될까 말까죠. 그런데 다 손실을 입은 상태고
지금 안 산 분이, 이제까지 안 산 분이 지금 사는 경우도 많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 좀 너무 그 후킹이라고 하죠. 예. 이건 그냥 좀 선정성이다. 광고성 멘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회하게 될 것 가봐야 알죠. 그리고 지금 사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살 여력이 있냐는 거예요. 예, 현실적인 접근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요새 뜨고 계시는 한국의 닥터둠, 네, 강영현 이사께서 전 이 말씀이 참 좋아요. 평균 15에서 20% 벌면 무리할 필요 없다. 정말 20년 이상, 30년 이상 이 시장에서 실전이죠. 이분은 진짜 실전 투자자잖아요. 네, 운용도 하시고 개인 뭐 인버스 배팅도 하시고 막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현장 전문가들도 지금 시장에서 매수 잘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방송에서 대놓고. 지금은 종목 거의 안 삽니다. 계속 떨어지는 장이라. 자,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저는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무조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이 워낙 안 좋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 네, 이 정도 경력 안 되는 분들이, 저도 이분보다 경력이 짧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꼭 들어라 이런 말씀 절대 아니에요. 네, 그냥 참고만 하시고, 저는 이분보다 더 잘한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보다도 잘하는 분 있고 못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본인 기준에서, 우리 시청자님들 기준에서 듣고 싶은 얘기보다는 어떤 게 현실적인가 이렇게 따져보는 지금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수능 본 지 하도 오래됐지만 저는 수학을 잘했던 편입니다. 그러면 자, 수학 1, 수학 2 이렇게 나눠진지도 몰랐어요. 최근에는 제가 수학을 안 했으니까 공부를. 자, 문제집을 풀어서는 수능은 잘 볼 수 있겠죠. 저도 과거에 수학을 꽤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 원리를 이해하는 거하고 문제집을 푸는 건 다른 문제죠. 완전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을 위한 준비죠, 문제집은. 이렇게 해서 원리를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바이블 뭡니까? 수학의 정석.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죠. 옛날에는 이렇게 한 권이요, 상하 이랬는데 요새는 막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자, 서울대 공부비법, 수학의 정석책을 시리즈별로 책상 앞에 두자. 둬선 안 되겠죠. 이걸 다 봐야겠죠. 몇 번씩 탐독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몇 번씩 읽을 정도는 시간이 한 달 안에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몇 년 걸리죠. 3년 내내 열심히, 종이가 까매질 정도로 봐야 되고요. 문제집을 그렇게 보시는 분은 별로 없죠. 이 문제집 보고 한 두세 번 본 다음에 또 다른 기출문제집 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용도가 다른 겁니다. 정말 제대로 배우겠다 하면 하나의 분야를 들이파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약간 캐주얼한, 또 우리가 그냥 인스턴트 같은 방식이죠. 살짝 빠른 패스트푸드 같은 방법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걸 쓰시겠습니까? 저는 지금은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리 자체를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냥 꾸준히 더 긴 시간 내가 제대로 배워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갈 거 이런 것보다는 더 내려갈 거를 대비해서 종목 선정하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TQ는 주봉상에서요. 네, 제가 여기 M밴드 밑으로 뚫고 내려왔다고 말씀드렸고, 아직 M밴드 못 올라갔어요, 주봉에서는. 그러니까 상승을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상승 추세는 지금 타고 있는 거죠. 근데 M밴드 한번 내려오면 하락 시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여기처럼 한번 내려오죠, 올라가죠, 다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바닥을 다져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나요? 내려왔다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한 번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간다, 저 이럴 확률은 상당히 떨어져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이럴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게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더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갈 수도 있고, 패턴은 여러 가지지만 확률상은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갈 확률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이게 70% 정도 돼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이게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저희 이걸 손꼽아 기다려 보자고요. 자,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게 선행돼야 되냐? 이게 선행돼야 됩니다. 테슬라, 아마존, 엔비디아의 월봉이에요. 안타깝게 여러분, 상승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검노선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예, 올라갔다 내려와서 어디서 지지를 받습니까? 예, 이 검노선에서 지지를 받아요. 이 위에서 놀다가 요번에도 올랐죠? 자, 헤드앤숄더가 나왔어요. 테슬라가. 월봉상 헤드앤숄더입니다. 해숄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를 뚫어주려고 다시 가고는 있는데 위험합니다. 확률상이. 이거 못 뚫으면 네,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뚫어주는 과정,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동안은 우리 TQ가 오를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게 더 뚫고 올라가 줘야 되지, 여기서 꺾여버리는 순간 힘들겠죠? 자, 아마존도 어떻습니까? 얘는 뭐 해숄도 아니에요. 완전 뭐 바가지 모양입니다. 바가지 모양. 자, 이렇게 돼서 내려갔는데, 자, 얘도 어차피 비슷한 형태라는 거예요. 검노선 가서 어떻게 됐어요? 정확히 부딪혀서 떨어졌죠. 여러분, 이렇게 테슬라보다 아마존이 지금 더 먼저 꺾인 겁니다. 이렇게 꺾이면 쉽게 못 올라가요. 그건 늘상 차트를 봐보면 그렇습니다. 자, 엔비디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가려고 했는데 다시 떨어졌죠. 얘는 더 많이 내려와 버렸죠. 예, 정상에서 진짜 많이 밀렸어요. 그럼 조금 더 내려갔다가 얘는 차라리 올라갈 확률은 있지만, 이렇다면 지금 나스닥 100, 예, TQ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종목, 70% 종목이 이러고 있어요. 검노선 밑으로 다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뚫고 올라가려면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는 가도 반등 이후 하락을 대비를 꼭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나스닥 100을 보면, 자, 월봉상 쭉 타고 올라왔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내려왔고 올라가서 어디서 부딪혔어요? 검노선에서 부딪혔고, 내려와서 지금 60일 이평에서 반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차트상에서 노멀하게 말씀드리면 올라가도 어디까지다? 여기까지다. 13,500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못 간다 치면 어디까지 갈 확률이 높아요? 여기 정도 갑니다. 13,000 정도.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죠. 12,000. 근데 이거야 가겠죠. 이것도 못 가면 반등이 아닙니다. 그래서 13,000, 그 다음에 13,500선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플랜을 짜 놓으셔야 됩니다. 예, 이게 뚫고 못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해서 익절을 하시던 손절을 하시던 예수금을 확보하는 것이 확률상 현명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 세계는, 예, 미국이 쏘아 올렸죠. 금리를 올림으로써 주가는 결국은 금리와 엄청난 연관관계가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예, 부동산도 그렇고요. 채권도 그런데 어쨌든, 예, 3종 세트가 다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께서 아직 그 시스템적인 위기는 아니지 않냐. 주가가 빠지고 채권이 빠지고 부동산적인 문제인 거지, 2008년 금융위기처럼, 네, 금융 시스템이 망가진 것도 아니고 닷컴 버블처럼 뭐 유동성이, 이제 회사들이, 인터넷 기업들이 적자가 심했으니까 그렇게 무너진 것도 아닌데 아직 시스템적인 위기는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저한테 여쭤보셔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아닌데 어떻게 되면요, 침체가 계속되면 시스템 위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안 갔을 뿐이지, 그럼 지금 좋아져야 되잖아요. 예, 좋아질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좋아지려면 뭘 해야 됩니까? 잘 아시다시피 유동성 확대를 해야 됩니다. 예, QE를 해야 되죠. 그러려면 연준은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미국이 국채를 발행했을 때 과거 누가 다 사줬냐면, 예, 80년대든 일본이 다 사줬습니다. 이걸 다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일본은 매수를 한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2000년대에는 중국이 다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유동성을 계속 돈을 찍을 수 있었던 거예요. 윤정기를 돌려도 실제 돈 안 찍죠. 예, 채권 발행해서 그 계좌만큼을 다른 나라에 팔아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이 예, 현금으로 돌아다닐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시스템이죠. 전산상의 돈이 찍히는 시스템. 자, 그랬을 때 지금 일본이 못 사주고 중국이 못 사줍니다. 그리고 각국 유럽에서 사줄 능력 있나요? 없어요. 그럼 앞으로 이 난국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연준도 그렇게 유동성을 확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고요. 제가 생각하는 일본의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QT를 실행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못하고 있죠. 예, 유동성을 줄여야 우선 인플레이션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리만 딱 올려놨는데 QT를 실행하자니 자, 실업률이 유지가 돼야 돼요. 우리 주식 입장에서는 실업률이 빠져야 이렇게 논리를 잡은 거잖아요. 실업률이 떨어지고 침체가 와야 연준은 금리를 그만 올릴 거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 예, 유동성을 확대할 것이다. 그러면 유동성이 느니까 주가는 다시 오를 것이다. 이 논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유동성 확대를 못할 수 있다니까요. 예, 국채를 사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 나오는 겁니까? 지금 미국 재무부 옐런 재무부 장관이 재무부가 사겠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죽하면 그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요. 자, 좀비 기업 도산이 아직 안 일어났죠. 근데 이게 이제 도산하기 시작하면 시스템 위기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레고랜드 지금 채권발 레고랜드발 악재가 터지면서 국내 문제됐죠. 영국 문제됐죠. 독일, 유럽 다 문제되고 있죠. 이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안 좋은 때도 오릅니다. 절대 안 오르지 않아요. 하지만 계속 오르지 못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분명히 명심하시고 대응하시고요. 그래서 채권 시장이 지금 최악이라는 거죠. 40년 내, 예, 근 40년 내 미국채가 이렇게 박살난 적은 없어요. 미국채뿐 아니죠. 우리나라 국채부터 모든 채권, 국채가 다 박살난다는 얘기는 없던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없던 일이 발생한다? 예, 이게 블랙스완인 겁니다. 생각 못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너무 세게 말씀드리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 명심은 해야 돼요. 좋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주가 부양이 되려면 빅테크가 성장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매출이 그래도 안정적이니까 전 유지는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성장을 하기 위해서 테슬라의 인공위성 좋죠. 예, 그 다음에 애플카 자율주행 좋습니다. 그리고 5G를 넘어서 6G도 좋고 다 좋은데 여러분 그 기구들이 다 뭘 활용하나요? 전기를 활용하죠. 우리가 지금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보통 네, 친환경 에너지 아니면 지금은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떼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플레이션의 가장 먼저 온 위기가 뭔가요? 에너지 위기입니다. 에너지 위기. 예, 서로 돕지 않잖아요. 글로벌 공급 밸류 체인이 깨지면서 각자 도생하고 있는 상황에 에너지를 싸게 받아야지 이게 성장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 예, 엄청난 지금 전기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유럽의 유일한 제조 강국입니다. 영국 같은 나라들은 뭐 만드는 거 없어요. 우리가 영국 제규어가 영국 차죠. 예, 제규어 많이 안 타잖아요. 좋은 차긴 한데 예, 다 독일 차 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조 강국이 전기세 때문에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한국은 전기세가 싸죠. 왜 그럴까요? 예, 우리나라가 수출 위주라 그래요. 전기세 비싸면 삼성전자 일 못합니다. 현대자동차 일 못해요. 예, 제조업들이 다 발이 꽁꽁 묶여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전기세를 낮게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위기가 오고 있고 두 번째 시스템 붕괴는 당연히 아직 안 됐다니까요. 예, 절대 되면 안 됩니다. 이거 되면 안 돼요. 몇 개 무너지더라도 이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시장이 지금 만만치 않은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금리 CPI 축소가 일어나야 되죠. 이게 만만치 않다고요. 이 앞에 두 개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위험할 땐 쏘나게 맞지 말자, 이런 생각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저는 이런 거 하나 여쭤봅니다. 금리 5%가 넘는다면, 지금 연준 이렇게 가면 연말 말고 내년에 5% 넘을 것 같아요. 그럼 과연 부동산이 버틸 수 있을까? 이거 다 대출로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죠. 영국은 안 그렇겠습니까? 세계 최고로 비싼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뭐 홍콩 이런 데도 엄청 비싸잖아요, 부동산 값. 우리나라가 비싼 편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돈으로 집을 샀냐는 거예요. 렌트를 다 자기 돈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금리가 전 세계 자산의 주식과 부동산 채권인데 뭐 대략 한 60%는 되지 않을까요?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게 최악인 상황으로 간다면 만만치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모든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인정하시죠? 4%대 인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더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못 잡으면 이거 더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감당하기 어려운, 상상하기 싫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던 IMF, 동아시아 금융위기 때요, 1년에 200bp 올렸습니다. 2% 올렸어요. 고작 2% 올렸는데 동남아 국가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자, 5%를 올려버리면요, 미국은 살아남아요. 근데 어디가 죽습니까? 약한 고리들이 깨집니다. 그럼 시스템 붕괴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5%대 인상은 없었던 거다, 과거에. 폴 벌커 의장 얘기하지만 그때랑은 상황이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안에 이렇게 올린 적은 최근에 저금리, 제로금리 상황에서는 없었고, 이게 내년, 내후년에 어떤 폭풍을 갖고 올지는 모르죠. 저도 거기까지는 예측할 수 있는 미래적인 시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다음 달 매일매일을 그냥 제 판단 기준과 매매 기준을 갖고 차트를 반영해서 계속적으로 대응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긴 안목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중장기 보지 마시고 단중기를 보세요. 단기 중기를 보셔서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한 주 마무리 하시고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성과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